분명히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준유사관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준유사관간으로 고소당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유사관간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준유사관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인데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유사관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한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상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한 관계는 다 심신상실이냐? 이거죠. 절대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날 상대방이 스스로 걸었는지, 대화를 했는지,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카드 결제를 했는지, 이런 모든 의식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혐의를 받느냐?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봤을 때 무혐의를 받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무혐의를 받는 분들은 사건 직후에 이걸 절대 지우지 않고 오히려 백업해 둡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나기 전에 오늘 어디서 볼까와 같은 자연스러운 약속, 그리고 사건 다음날 어제 잘 들어갔어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가 남아있다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진술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면 끝입니다. 무혐의를 받는 분들은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이동을 했고,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첫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한 번 잘못 들어가서 잘못 진술해버리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진술을 뒤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받는 분들은 경찰 조사 전에 이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사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불송치를 받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술자리 이후 스킨십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그날 나는 자고 있었다며 준유사관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과 메시지를 사실상 자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아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을 재설정했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두고 왜 사과했냐, 무엇을 사과했냐를 다투는 건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그날 상대방이 정말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였느냐, 이러한 문제로 끌고 왔습니다. 준유사관간의 구속요건 자체를 정면으로 깨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일 동선을 치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각부터 헤어진 시각까지 CCTV,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카카오톡 위치 공유 등을 모두 끌어모아 동선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 발로 이동했고 직접 결제를 했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사과 메시지의 맥락이 범행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후회나 미안함이라는 점을 앞뒤 대화 흐름과 함께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찝찝하다고 카톡 지우지 마시고 통화 기록 지우지 마세요. 오히려 백업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하시고 캡처해 두시고 보관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마세요. 방금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과 메시지 한 통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뒤집는 변수가 됩니다. 억울하니까 직접 만나서 풀자, 사과할 테니 고소 취하해달라,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결백하니까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질문 하나하나가 다 함정처럼 짜여 있고 답변 한마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로 메모해 두세요.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집니다.
지금 바로 그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두세요. 이게 변호사와 전략을 세울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준유사관관 사건은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백하시다면, 그리고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사과 메시지를 보낸 불리한 상황에서도 치밀한 초기 대응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